사실은 뭐 제가 이런저런 경로를 해서 알게 된 그 사실들입니다만은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좀 더 그 많이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과거 이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그 역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형태의 그 이해 또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 앞으로 잘하자는 뜻으로 하는 그 얘기들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뜻을 좀 더 확고하고 건실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역사의 진상을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10여 년 동안 밝히게 된 사실들은 이전에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뭐 제가 제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 이런 일을 저지른 일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문제도 되지만은, 우리 자신의 그 역사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관계 사진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다 같이 이 100년 전에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빼앗겼냐 하는 걸 좀 더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을 토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당시의 위정자, 특히 이 황제 고종 광무제나 순종 용의제가 못나서 나라를 빼앗겼다 꼭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국민들이 책임 회피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냐. 그런 우리가 좀 스스로 비판을 던질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의 군주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안간힘을 다했다고 그렇게 오히려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또 우리는 국민 전체가 뭐 했냐 이런 문제 던질 수 있지만, 사실 당시의 시점에서 세계 역사상으로 봐서 제국주의 시대의 전체를 통틀어서 일본처럼 이렇게 남의 국권을 빼앗기 위해서 주도 면밀한 계획 아래 추진한 예는 찾아볼 수 없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계기는 저기에 보는 저런 몇 가지의 서로 필체를 달리한 서명들이었습니다. 1992년 초였습니다. 제가 당시 근무하고 있던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 관리실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지금은 규장각 또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라고 기관이 크게 확대됐습니다만은, 그때는 아직 중앙도서관 산하의 규장각 도서 관리실장이었습니다. 실이 있었고 제가 실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우리 근대사 정리를 위해서 대한제국기의 자료들을, 정부 문서를 좀 체계적으로 간행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그런 법령집부터 정리하자 이렇게 돼서
이 법령에 관한 관계되는 그러니까 조칙, 칙령, 법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전부 꺼내가지고 원본들을 꺼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고 있던 학예 연구사가 하루는 쫓아 올라왔어요. 아, 선생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순종 황제의 그 서명, 이제 칙령에 가해지는 이 친필 서명이 이게 필체가 하나여야 되는데 저렇게 몇 가지가 서로 다른 것들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저걸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만은 매 장에 이 하나씩 돼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저걸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서 이쪽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나요? 저 필체 그 23개를 3개 필체로 보면 저 사람을 누군가 하는 걸 제가 추적을 했어요. 한 케이스 추적했는데 결국은 통강부 문서과 과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서명이 가해진 문서는 어떤 거였냐면은 1907년 7월 24일에 그 소위 정미조약이 체결된 뒤에 정미조약은 내정에 대한 통감의 관여권을 부여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근거해가지고 그해 11월 18일부터 꼭 2달, 이듬해 1월 18일까지 60개의 칙령으로 내려지는 공문서에 가해진 서명들입니다. 이게 주로 뭐냐 하면은 대한제국의 정부체제를 통감부 산하로 집어넣는 관계법 칙령들이었습니다. 그걸 저렇게 통감부 직원들이 직접 황제 이름자를 써가지고 저렇게 처리해서 황제 모르게 전부 통과를 시킨 겁니다. 저걸 보고서 한국 병합을 가져온 조약 문서들을 한번 다 꺼내보자. 그래서 1904년 2월 노일전쟁 그 직후부터 시작된 의정서를 비롯해가 전부 꺼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문서가 엉터리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곧 보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약이라고 그러니까 이 노일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일전쟁 군사력 배경을 해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하나씩 뺏어가는 건데요. 그건 물론 당시에 그 국제적 승인을 받으려면은 국제법이 정하는 조약을 통해서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권에 관계되는 국권을 이양받을 때 취해져야 될 조약이라는 건 이건 정식 조약이어야 됩니다. 근데 조약에는 국제법상으로 저렇게 정식과 약식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정식이라고 그럴 때 이제 영어로는 저런 용어를 씁니다. 처음에 국조 수립할 때는 당연히 저렇게 되고, 또 국권에 저촉되는 어떤 새로운 협정을 할 때는 역시 또 정식의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정식 조약은 정권위 입장이 있어야 되고 정권위 입장을 든 양측 대표가 만나가지고 서로 준비한 협정문을 내놓고 협상을 해서 완본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각자 돌아가서 대통령이나 황제에게 보이는 겁니다. 황제가 원래 위임장 줄 때 준 사명, 그것과 일치하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일치하면 이제 비준서를 황제나 대통령 또는 의회가 비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걸로서 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데 약식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이거는 일단 수교가 된 뒤에 국권과 관계없이 세부 사항을 시행하는 세부 행정사항 이런 게 필요할 때 그냥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위임장 정도는 협정문에 그냥 위임 사실을 명기하는 걸로 끝내고 일일이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국권을 일본에 뺏어갈 때 한 7개 됩니다만 여기에 대표적인 5개만 제시를 했습니다. 노일 전쟁이 2월 6일에 났고 그 23일 17일 뒤에 이 의정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 1904년입니다. 그해 8월 22일에 제1차 이란 협약이라는 걸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05년 12월 17일에 우리가 을사 보호조약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지금은 을사늑약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저런 그 조약이 강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1907년 7월 24일에는 한일협약, 이것이 정미조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한국병합조약.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문서명칭란을 두어가지고 있는 대로 있었습니다. 의정서라고 한 게 있고 여기서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을사늑약의 경우도 문서의 조약의 명칭이 없습니다. 이 명칭이 본래 없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나중에 1차 이란 협약, 2차 이란 협약 이렇게 순차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미 7조약의 경우 이거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일 협약, 일본 측근은 이란 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은 대개 이런 걸로 되죠. 하나는 첫 번째 군사기지 사용권을 얻고, 그 다음에 이 노일 전쟁이 자꾸 전세가 자기네한테 유리될 때마다 하나씩 갖다 들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차 협약, 제1차 이란 협약이라는 게 이제 그 8월 달에 여순대련에 이제 벌어지는 전투가 자기네한테 유리됐을 때 이건 내놨습니다. 고문 투입하고 외교권 관여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이긴 뒤에 외교권 박탈을 하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걸 했고 헤이그 평화회의에 한국 대표를 보낸 사실이 이제 드러난 뒤에 그걸 빌미로 해서 고종 황제를 광무제를 강제 퇴위시킨 뒤에 이제 내정권까지 빼앗아가는 그러다가 이제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인 뒤에 지금까지 병합론이 눌려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내각 안에서도 병합론이 눌려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보국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병합주의자들이 결국은 성세를 우세해져서 병합조약을 강제하게 됐습니다. 이 조약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5만 명의 일본군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속에 의정서가 강제됐습니다. 의정서는 조약의 문구에 제2조에 분명히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서도 거부를 하다가 할 수 없이 그 구절 하나 때문에 그래도 인류의 기대를 가지고서 약식조약 형태로서 서명 처리가 일단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엄청난 군사력이 들어와서 그 시위하는 속에 제시됐기 때문에
거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군대 이한 그 강압, 이거는 이 전쟁을 포고한 뒤에 한국에서의 일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국 임시 파견대라는 특별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름을 곧 몇 개월 뒤에 한국 주차군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주차군이 사용할 기지를 이제 그 용산에다가 용산으로 정하고 이 의정서에서 군사기 사용권을 따는 거는 그 주로 용산에다가 그 일본 그 군대 기지를 확보하는 게 그 큰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부산이라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주차군 사령부가요. 사령부가 어디에 들어와 있었냐면은 경궁, 지금 덕숭이라고 그러는 한국 황제가 있는 본궁에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웨스틴 조선 호텔, 그게 원구단이었죠. 근데 원구단 건너편에 대관정이라고 그러는 이 황실 영빈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독일의 프린스 헨리 같은 사람이 왔을 때 1900년에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고종 황제가 또 거기 직접 가서 첫 번째 아련을 받은 뒤에 거기 한번 방문까지 해주고 한 곳이었는데, 로얄 임페리얼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였습니다. 그 2층 양옥집이 있습니다. 그걸 이 일본군이 들어와서 그 하세가와 요스미츠가 사령부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야시 공사보다도 자주 이 경궁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거의 군사 위협입니다. 이게 한국 병합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사실은 이 국제법상으로 이렇게 군사력에 의한 강제, 이거는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사실은 그게 당시 국제법으로서도 그 조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일본 그거 다 알면서 그냥 휘젓는 거죠. 실제 병합이 이루어진 뒤에도 그 하세가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내가 제1등 공신이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달라고까지 요청을 한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일본 천황이 또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상훈을 내린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사회에 그 군사적 강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그냥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해주지 않고 나중에 총독은 시켜주는 거죠. 자, 지금 첫 번째 보는 문서가 이게 의정서입니다. 의정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앞에 이제 약식 처리를 했는데, 대일본 제국 일본문입니다. 대일본 제국 황제 폐하의 특명정권 공사 하시겐조 및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외부 대신 임시설이 육군 참장 이지용은 각 상당의 위임을 받은 사실 저런 식으로 이제 약식 명기를 하는 게 자회 조문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첫 장과 끝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두 사람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날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서는요, 한국 측의 안이란 건 없습니다. 항상 일본이 안을 준비해서 이게 서명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약, 약식이든 정식이든 조약의 그 협상 과정, 이런 거 정상적인 상태로 이걸 이해하면은 크게 잘못된다는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눌러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제1차 이란 협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없죠. 제목이 없습니다. 111 했습니다. 이거는 약식의 형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약식이라면은 아까 제가 의정서의 첫 부분에서 읽었듯이 위임 사실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게는. 제목도 없습니다. 제목도 없습니다. 1. 이런 이제, 이 뭡니까? 재정고문을, 일본인 재정고문을 받아들여야 된다. 고용해야 된다 하는 거. 두 번째가,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교고문, 외국인 외교고문을 둬야 된다. 이거 스티븐슨인가 하는 자가 온 거죠. 세 번째, 이건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세 번째가 이게 뭐냐 하면은,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및 기타 중요한 그 외교, 제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외교 안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동경의 일본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1년 뒤에 강제되는 그 을사늑약의 주 포인트가 이미 여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원문은 어떻게, 이거는 마지막 정리된 건데요. 이 세 번째 조항이 처음 제시됐을 때는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표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통과한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거부하는 주범은 누구냐? 일본 외교문서에 보면은 한국 황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까 그런 군대 시위 속에 결국은 타협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대표란 말을 뺐습니다. 동경의 일본 정부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감과 같은 존재가 내정 간섭의 임무를 띠는 그런 존재가 서울에 들어오는 걸 막는데 그냥 일단 그쳐했습니다. 그때 이 문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그 국권을 크게 침식당하면서도 일단 이렇게 외부 대신 서리로 윤치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넘기는 참 이상하죠. 이 서명도요. 여기 보면요. 아까 이주영 경우는 조금 이상합니다만, 좀 아리까리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인건자라고 쓴 필체나 윤채호로 쓴 필체나 거의 같이요. 같습니다. 자기네 써놓고 이거 직인 가수 찍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이걸 그래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참은 거는 이게 외교 문서로 취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서였습니다. 일본 외교 문서에 이 협약이 강제된 그 과정에 관한 전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측에서 메모란담이라고 했습니다. 각서 그랬습니다. 각서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당사자 둘만의 문제입니다. 제3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약이라고 그러면은 약식 조약이라도 제3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국제성을 띠는 거니까. 여기에서 협의된 것이 영국이나 일본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해가지고 결국 그대로 거기에 관계되는 대응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제목이 없는데, 이거를 말이죠. 일본이 곧 바로 며칠 뒤에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영국, 미국 등 서양 열강국 정부에 다 보냅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에 없는 제목이 탁 들어갑니다. 어그리먼트라고. 한일 간의 어그리먼트라는 말도 없고 그냥 어그리먼트라고 탁 넣어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 각서가 이 약식협정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3국이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한국이 외교권을 이미 동경의 일본 정부한테 내줬다는 걸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러일 전쟁이 이제 끝나는 것이 이듬해 9월 5일이죠. 이 사이에 보세요. 그 유명한 카스라 타프트 밀약이 되죠. 제2차 영일 동맹이 체결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냐. 당시 아무리 제국주의 시대라도 근거가 없이는 아무거나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저 제1차 이란 협약, 어그리먼트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조약으로 둔갑시켜, 각서로 조약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밀약을 종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좋다 말이죠. 이 공표는 아주 나중에 됩니다. 이 조약의 내용들은 좋다. 그래서 결국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묵인하는 그런 과정 절차가 이제 취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이 제2차 이란 협약 보호조약이라는 거 이게 강제됐을 때 한국 황제 측에서 특사들을 미국 정부에 보냅니다. 2번, 3번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국무장관에게 이건 강제된 거니까 인정하지 말아라. 한미 수호 조약의 그 굿 오피스 거기에 의무가 미국 정부에 있으니까 이걸 인정하지 말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미국 국무장관의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는 작년 8월 22일에 조약에서 제1차 이란 협약에서 이미 한국 정부가 외교권을 일본 정부에 넘긴 걸로 알고 있었다. 이런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 답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 뭐냐면 조약 문서를 위조해서 한국의 국권을 침식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이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거 두 개 다 눌러주세요. 첫 장과 그 끝장인데요. 여기 제목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리까지 비워놓고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본 1차 거와는 달리 여기도 이제 약식 형식 그래 취했습니다. 우정고로 하명은 우정고로 해서 하명은 이 두 사람입니다. 하명은 각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재순, 임건조 이렇게 여기도 역시 필체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일본에 난 조총영계 한국 역사학자가 이거는 결국 박재순이가 직접 쓴 거 아니다 하는 그 주장하는 그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만은 뭐 육안으로 봐서 충분히 그런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끝까지 해주세요. 여기에 제목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어로 번역한 번역본에서는 저 위에 컨벤션이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컨벤션이라는 건 뭐냐? 어그리먼트하고 또 다릅니다. 이거는 보호조약, 보호국으로 만드는 그 조약들. 프랑스가 뭐 튀니지아니, 캄보디아니 뭐 이런 나라들을 보호국으로 만들 때 컨벤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일본이 그런 조약 문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 적용할 거, 한국을 먹어 들어가는데 적용할 그 예비 지식을 좀 습득하는 그런 흔적들을 일본 외교사랑에서 관련 문서들 뒤져보면 그런 조사 작업 리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근거해가지고 지금 컨벤셔널 말을 탁 씁니다. 사실 그렇더라도 지금 어그리먼트 컨벤션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형식은 갖췄는데 세계 조약 사상 저런 이 조약의 명칭은 반드시 들어가는데 저렇게 그냥 이게 협정이다 이런 뜻으로 단어를 집어넣는 경우는 한일 간의 조약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나 불란서와 이 얼사조약 이후에 체결한 그 조약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목적의 조약 이렇게 수식어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형식만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최소한의 요건을 제가 눈가림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하자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문서 위조 상태로 이 국권을 한나라의 국권을 뺏어가는 과정 이거는 사실 뭐 이 국제법 사회가 살아 있다면은 이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된 적은 없고요. 사실은 그 국제사회에서 이 을사늑약을 문제 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약이 강제된 직후에 몇 개월 뒤에 프랑스의 한 국제법 학자가 프랑시스 레이라는 이런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당신이 이런 문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로만 된 걸 보죠. 그 사람은 영어로 된 것만 봅니다. 이 조약 문서 원본이란 거는 두 벌을 작성해가지고 양국 나라 말로 두 벌 작성해서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이 한국 측 보관본은 서울대학 규장각 도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장각이 대한제국의 그 공문서는 그 규장각 도서 속에 일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보관 있습니다. 일본 측근은 일본 외교 사례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1차 이란 협약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정식 조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서였기 때문에 한국 측 보관본 속에는 없습니다. 그 없다는 것 자체가 조약이 아니라는 약식 조약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외국 학자가 그 원본을 못 본 상태니까 문서를 문제 삼을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컨벤션이란 타이틀 아래 나온 내용 가지고 의정서 전쟁 직후에 강제된 그 의정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논점은 그겁니다. 의정서 제2조에는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1년 반 만에 그 외교권을 빼앗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앞에 조약에 정말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걸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 조약은 이 대표 위협의 사실도 있는데 더군다나 내용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 사실은 이런 걸 갖다가 이게 이 묻어버리기 작전으로 그 외교적인 국제 그 열강 사회를 상대로 해서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합니다. 지금 앞으로 그 언론 플레이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냐? 한국을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선전을 했습니다. 그걸 동경에 와 있는 로이터 통신 기자를 구워 삼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왜곡 보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한 한국 통치 성과라는 그런 애니얼 리포트가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906년에 그 AP통신의 그 베테랑 기자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The Far East죠. 그런 책을 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통치를 원하는 걸로 알고서 취재차 왔다는 것이. 노일전쟁 후의 상태를 취재하기 위해서하는데 동경석도 그렇게 듣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것저것 뒤져서 내부 취재를 해가지고 책을 씁니다. 한국 사람이 이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근데 이걸 일본 정부가 동경에서 로이터 통신부터 잡아가지고 영국계 통일을 잡아가지고 이게 왜곡된 자료,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걸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동기에 대해서 관동 도덕부 재판소 공판 속기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토 히로부미라는 자는 한국 국권을 불법으로 빼앗은 원흉이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죽여야 된다. 이런 당위적인 사항도, 조건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주목할 거는 국제사회가 한국이 일본의 그 통치를 막기 위해서 지금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언론 플레이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걸 깨는 방법이 뭔가? 결국 하얼빈에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면은 국제사회가 모두 다 주목할 거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하고 있는가를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그 의사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시 실정을 정말로 가장 정확하게 전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쪽을 보면서 100%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조약의 국제관례상 또는 국제법상에 비추어 조약 문건에 이런 하자가 있는과 동시에 또 이 절차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제법 학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국제적으로 불법 여부가 문제됐을 때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당사국 사이에 국내법이 정하는 것이 위배되면은 그것이 이제 이 불법 여부 판정하는데 1차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도 처리가 안 될 때 이제 국제법이 동원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한제국은 1899년부터 이 국제 헌법에 해당하는 헌법 전문에 해당하는 국제라는 걸 반포를 하고 그 하부법으로 각 부처 간의 행정법에 관한 것도 다 정했습니다. 의정부 관제라는 것이 이제 행정법의 큰 윗덩어리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에 조약 체결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국무회의 운영법 같은 거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조약 체결의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하면은 조약책은 이런 형식을 밟게 됩니다. 외국의 공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 을사조약의 경우 일본 공사가 이제 조약안을 한국 정부에 전하는 겁니다. 그건 외부 대신에게 전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빨간 표시를 한 부분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외부 대신이 관련 문서를 의정부 회의에 제출을 하면은 의정 대신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그걸
황제한테 상주해서 그걸 제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중추원에도 보내가지고 중추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다 이루어지면은 황제의 서명 날인 곧 비준이 취해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05년 11월 17일에서 새벽 18일 1시 반까지 사이에 저 빨간 표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황제와 당시 대신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하여튼 이거는 회의는 안 열렸습니다. 근데 그걸 다 돌아가려는 대신들을 불러놓고 강제로 이토 히로부미가 하세가와가 지휘하는 일본 헌병들을 둘러싼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회의라고 할 수가 없죠. 나중에 그 결과 보고서, 복명서 소서 하는 얘기 보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그 회의 주제거를 준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그것도 전부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그 복명서 자체가 날조입니다. 날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를 않아요, 상호. 그 사후에 그렇게 이제 꽤 맞춘 거죠. 결국 또 찬반도 자기네가 꽤 맞추는데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실제 찬성 표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 반대, 뭐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한 걸 전부 찬성으로 돌려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부에 박재순이 도장도 안 가져왔어요. 외부에 일본 헌병 보내가지고 그 외부 대신 직인 가져와서 아까 그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법 절차가 거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종 황제가 헐버트를 통해서 그 이듬해 6월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 만국평화회의 1년 연기됐습니다. 실제로. 이듬해 6월에 6월 22일장가로 열리되어 있는 거기에 친서를 위임장을 써가지고 헐버트의 모든 정권 줘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의전 회의가 대신 회의가 열렸다고 하나 실제로 열린 게 아니다. 그 얘기 일본 측이 멋대로 해서 한 거다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황제로서 나는 이 조약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만국평화회의 사실 고종 황제는 이때 그 하나의 인류의 기대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만국평화회의는 실제 개최된 것보다 1년 전에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그 9월 달에, 그러니까 1905년 9월에 을사조약이 강제되기 2달 전에 그 회의에 한국 대표를 보내라는 초청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초청장 발부권하는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네덜란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국왕과 제1차 회의를 제안해서 개최가 되도록 했던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두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한국과 아주 당시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한테도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는 일본의 강압을 받으면서도 내년 6월에 열릴 7개월 뒤에 열릴 이 만국평화회의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헐버트를 특사로 해가지고 민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7개국, 수교국, 9개국 원수들한테 보내는 또, 이 조약은 내가 승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걸 함께 보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 초청장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이걸 분쇄하기 위해서 1년 연기 작전을 또 끈질기게 합니다. 끈질기게 해서 이걸 실제로 1년 연기시킵니다. 연기시키고 자기네가 한국 황제가 이 회의를 통해서 행할 어떤 일인지 다 차단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우리 3인의 특사들이 가는 과정을 일본 측의 정보망은 그걸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체크를 하고 있어 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대로 다 놔뒀습니다. 가서 기자회견하게 했습니다.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것은 을사조약의 제2차 이란 협약 위반이다. 고종황제가 위반했다 해서 고종황제를 강제 폐위시키는 구실로 만듭니다. 그냥 고종황제 저항이 계속 이게 불편할 정도로 심하게 일어나니까 결국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황제를 내밀어 버리고 당시 이 독차 사건에서 심신장애를 일으키고 있던 이 아들 순종 황태자를 갖다가 황제에 앉혀서 자기네 멋대로 하자, 좀 더 손쉽게 하자, 이런 식의 판단을 했던 겁니다. 계속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저렇게 만국평화회의 실제로는 이때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고 7월 22일에 강제 퇴위시키고 24일에 이란 협약, 내정 간섭하는 그 정비조약을 강제합니다. 근데 이때 고종 황제가 그냥 순순히 당하지는 않았죠. 나는 양이 못 시키겠다. 아들이 지금 신체적인 심신장애에 있다는 걸 아는데 내줄 수가 없죠. 대리 청정은 시킨다 할지 몰라도 내가 양의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버팁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일일이 못 가져왔습니다만 이토 히로부미가 주차군 병력을 이끌고 기관총을 그 대한문 앞에 장치한 상태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서 경운궁으로 들어갑니다. 덕수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양위 한글로 처리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양위식이 어떻게 됐냐면 양위식은 치르긴 치러야죠.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에 했던 저 자료를 신문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이태리 신문에 양위식 장면 사진을 표지로 실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한국 국권 탈취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여류 학자가 수집을 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요. 양위식은 어떻게 됐냐면은 일본 말로 이제 구제 신제, 구황제 신황제입니다. 두 사람이 꼼짝을 안 하니까 식은 해야 되고 그래서 중화전 같아요. 중화전 안에서 보위에 결국 관계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걸 이제 앞에 신하들이 있고 거기에 일본인 군복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황관 두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대역을 시켰습니다. 대역을 시켜가지고 황관 복장, 녹색 복장을 한 사람이 옥자에 앉아 있어요. 그 설명을 보면은 바로 전에 구황제를 대역하는 황관이 양위 교서를 읽은 걸로 하고 그걸 이제 받은 뒤에 장면으로 처리를 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억지로 결국은 양위 절차를 밟은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 해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1900년 즈음에는 대한제국이 소위 광무개혁을 통해 가지고 경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군대도 좀 이 수도를 방어할 만한 군대는 다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좀 사진도 보면은 군대가 군대다운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일본군 왜 이걸 제어 못했냐? 사실 이때는 이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위대, 지금 서울시청 자리에 시위대 캠프가 있었습니다. 캠프가 있었는데,
일본이 이게 도둑질하는 놈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올 때 온갖 준비를 다 해 들어올 때는 알고서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꼭 그런 식입니다. 시위대가 당시 서울에 가지고 있던 탄약이 10만 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만 발인데 이 탄약고를 먼저 장악해버렸어요. 그냥 이 종로에서도 총격전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군대 해산 전입니다. 22일 강제퇴위 직전 밤에 그러니까 새벽입니다. 새벽이라서 같은 날이 되는데 경복궁 덕수궁 안에서 그 지휘 장교들이 잡혀버리고요. 그 시위대가 탄약고를 먼저 기습당하고 전체 일본군의 그 기습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뭐 시가전도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탄약고를 다 뺏겨 버리니까 예, 힘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일본이 목적 달성한 뒤에 이제 군대 해산을 정식으로 하는데요. 이 군대 해산 조칙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조칙 초안을 잡은 자가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문으로 초안을 잡은 게 일본서 발견이 됐습니다. 일본의 주간 아사히라는 데서 그 보도된 걸 제가 일본 역사학자가 저한테 전해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있고 또 어디 책에도 소개해놨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전부 모든 게 강제로 자기네 멋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월 2일부터는 광물한 연호를 이제 융희로 바꿨습니다. 근데 신황제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움직일 리가 없죠. 아버지가 당하는데 아들이 내가 황제 자리 나한테 왔다고 들르면 안겠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외양은 이렇게 했지만은 공문서 서명이 뭐 하나도 하질 않습니다. 그게 실제로 하는 날이 언제냐면 11월 18일입니다. 11월 15일에 아버지가 태묘를 다녀옵니다. 그 종묘죠. 동묘로 가서 이제 아들이 있는 창덕궁으로 원래는 이 덕수궁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덕수궁이라고 하는 이 일본 사람들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경운궁으로 우리가 이름을 다 고쳐줘야 됩니다. 원상대로 경운궁이라 해야 됩니다. 덕수궁이라는 말로 바꾼 데 대해서는 고종한게 강제 퇴위시킨 뒤에 이게 붙였습니다. 아마 이 국가군에서 이런 거 좀 캠페인 벌렸으면 좋겠어요. 덕수라는 말을 뭐 태종 때 고사를 뭐 빌리고 하지만은 그 의미로 보면 이런 겁니다. 너 여기서 입 꽉 다물고 있어. 그러면 너 여기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창덕궁도 유폐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들을 이제 띄가지고 저쪽에 창덕궁 와서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후에 이제 덕수궁이라는 이름 붙여졌는데 이걸 지금까지 광복 지금 60년이 넘어서도 이거 제안한 사람도 있었어요. 정부가 뭐 꿈쩍도 안 해요. 악의적인 명칭인데요. 하여튼 그 아버지가 이제 종묘에 가서 태묘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오는 길에 창덕궁에 들렸다 옵니다. 그 뒤 3일 뒤에 태자가 이제 다시 자기가 태묘에 가서 소정의 절차를 밟습니다. 내가 이제 황제 위에 오릅니다 하고 그럽니다. 그걸 서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다 당시 황제 뜻이 아닙니다. 뜻이 아닌 걸로 해서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국권이 이제 탈취되는 거죠. 강제로 탈취됐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네. 그래서 이게 일한협약, 한일협약, 이게 정비조약, 이거는 이제 대표가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완용 둘입니다. 총리 대신 이완 둘이서 한 겁니다. 여기 뭐라고
상당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이 날짜, 24일 날짜는 고종 황제는 강제 퇴위당했죠. 신황제는 즉위를 안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완용이는 위임을 받지 않고 나온 겁니다. 내각 총리 대신하고 통감하고 둘이서 체결한 조약에 불과한 겁니다. 국가 원수의 뜻하고 무관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18일 날 순종 황제가 이 태묘 종묘에 갔을 때 국내부 고문이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 만들어 놓은 서고문에 물론 한국 사람 강제 동원해가지고 7일정의 사람 동원해가지고 문안을 너가 하는 식으로 좀 만들어 해서 했겠죠. 이 주관은 일본이 국내 고문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름자 쓰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비워두고 본인이 쓰게 했습니다. 이척입니다. 이척. 됩니까? 이척. 이걸 몇 군데 이척이라고 씁니다. 몇 군데. 여기도 쓰죠? 여기 위에 여기 썼습니다. 여기서 좀 어떻게 잘 안 되네요. 이 순종 황제가 자기 이름자 쓰는 걸 딱 여기서 받아냅니다. 요걸 근거로 해서 이날부터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준 문서 위조에 들어갑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넘깁시다. 네.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저 때부터 2달 동안 18일부터 2달 동안 이 대한제국 정부를 통감부의 그 괴뢰 정부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법령을 전부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달 지난 뒤부터는 뭐 별로 중요한 사항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순종 황제한테 가서 서명하도록 서명 받아서 치르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더 그 불법성을 우리가 뭐 더 어떻게 뭐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마지막 한국병합조약인데요. 한국병합조약 할 때 이게 6월달에 그러니까 실제보다 2달 전에 한국병합준비위원회라는 게 일본 정부 내각 안에 특별히 설치됐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한국 국권을 탈취하는데 그 앞장서서 활동하던 국장급 이상의 아주 베테랑들이 6명 정도가 위원이 됐습니다. 각자가 자기 전문 분야를 맡아가지고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문서 초안 다 하고요. 또 병합 후에 강제 병합 후에 그 한국에 변경되는 국채라든가 뭐 황실 문제나 이거 전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관계되는 문제를 전부 다. 그래 와서 이제 하나씩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이제 현지에서 이제 지휘할 사람으로 이 군인 출신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5월 말에 통감으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8월 달부터 이제 8월 초부터 이제 8월 초반에 중순부터 이제 착수합니다. 착수하는데 제일 먼저 자기가 와서 이제 한 거를 기밀 보고서 형식으로 사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본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 수상한테 보낸 건데요. 카스라 수상한테 보냈는데 거기에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완용이 탁 불러가지고 협조해라 하면서 자기네 계획을 이제 얘기를 전합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조약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이 병합조약은 병합은 양국의 영원한 우위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의 행복과 우위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문건을 제대로 모두 다 갖추고자 하니까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국제사회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식 조약으로 이제 갖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도 일본 위정자들이 뭐 알게 모르게 지금 전달되어 있는 게 병합조약만 한국 병합조약 문제 없다만 요건 다 갖췄다. 그런 얘기들 아마 전에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합법이라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관련 문서를 검토해 보니까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위임장입니다. 위임장, 이 서울대학 규장가에 보관되어 있는데, 동양 평화를 위해서 어쩌고 해서, 이완용한테, 총리에서 이완용에게 정권 위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키하고 만나가지고 잘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은식 선생의 그 한국 통사 보면은 이 위임장에 앞에 놓고 순종한 게 3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3시간을 끌어. 할 수 없이 마지막에 대한국세 도장을 찍고 자기 이름자 서명을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진짜 서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대원군의 손자답게 글씨 그림을 참 잘 쓰고 그렸습니다. 이 건물에 원래 독립관이라는 현판, 그러니까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바꿀 때, 그 현판 액자를 이 예필로 썼습니다. 태자로 썼습니다. 그게 어디 사진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거에 보면은 모란 그림을 그리고 부기겸지라는 그 글자와 자기 호, 정헌이라는 호를 쓰는데 아주 잘 그렸어요. 잘 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98년인가요? 아니, 1900년이니까 1900년에 여기 예필 쓰고 난 뒤인데요. 그 김홍육 독차 사건이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결국 고종 광무제를 해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수락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김홍욱이가 그랬다 하는데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두 부자가 그 아침 커피 즐기는 걸 알고 커피에다 다량의 아편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네, 그 황제는 마시려고 그러다 그냥 뱉어버렸고 입에 삼키지 않았습니다. 이 태자는 그냥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심신장애자가 됩니다. 글씨를 자기 이름자도 이렇게 제대로 반듯하게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떤 때 심할 땐 또 그렇게 됐다 조금 정상일 때 있다가 이렇게 반복했다고 그럽니다. 황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김홍육은 칠로파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네 적을 잡습니다. 적과의 동침을 하는 사람. 대원군 보세요. 대원군이 얼마나 일본에서 처음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청일전쟁 직전에 내정개혁하라고 할 때 그냥 앞장 세워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명성황후 시해할 때도 그렇죠. 예. 그래서 김홍육에는 소문난 진로파, 러시아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내수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러시아 사람이 왜 고종 황제를 해치려고 그랬어요? 고종 황제 해치려고 그런 사람은 딱 한쪽밖에 없으니까 김홍육이 매수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위임장을 받아들고 이완용이가 이제 남산 밑에 있는 통감 관제를 찾아갑니다. 통감 관제를 데라우치가 웰컴 하고서는 이제 준비된 조약문 내놓고 처음과 끝입니다. 여기다 이제 각자 서명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제목 없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행을 피우진 않았죠. 그리고 이게 프리엠블 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 속에 한국 병합 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합 조약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걸 서명한 다음에 데라우치가 또 하나 내놓습니다. 각서라고 된 걸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은
병합조약급 양국 황제 폐하의 조칙은 모두 쌍방이 협의한 위에 동시에 공표할 것. 그 여기에 황제 조칙이 양국 황제 조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앞에 거는 병합조약은 앞에 병합조약문이 되겠습니다. 우조약 및 조칙은 언제라도 공표할 수 있도록 바로 필요한 수속을 해둘 것. 이렇게 둘이 또 설명했습니다. 이 조칙이 뭐냐면은 그 뒤에 반포대에 나옵니다. 또 규장각의 조칙 철속의 제일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치규해서 모아주고 하고서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조약은 공표와 동시에 한 나라가 없어집니다. 비준을 밟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이 성립했다는 걸 알리는 조칙문을 양국 황제가 각각 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준을 대신하는 거죠. 근데 이 조칙문은 여기 보면은 황제 서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만 하나 찍혀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바로 이 조칙철의 바로 앞에 있는 11월 4일자, 1909년 11월 4일자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칙철 보면 다 이렇게 이름자 서명이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그 정비조약 이후로는 일본식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걸 반드시 친필 서명을 넣는 걸로 했습니다. 그전에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한국 황제 또는 황태자가 이 수결인을 만들어가지고 밑에 그걸 관리하는 성경원 성지들과 같은 내대신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면서 황제가 이제 간합 찍어서 내려보내면 그 도장을 찍어서 내보내는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친필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일본이 들어온 뒤에는 일본 자기네식이라고 그래서 일본식 공문서식을 따라라 해서 내놓은 게 친필 서명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 다 했습니다. 근데 다시 넘겨보세요. 여기 계속 전체 앞으로 나갔어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병합치규고 그 앞에 겁니다. 이거 밑에 도장은 뭐냐면 칙명지보입니다. 아까 대한국세하고 안 다른 겁니다. 칙명지보예요. 칙명지보는 이게 행정결제용입니다. 행정결제하는데 매번 대한국세 찍을 수 없죠. 그래서 칙명지보라고 해서 이런 따로 다른 도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칙명지보는 이 당시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통관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킬 때 도장을 뺏어갔습니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한제국 정부나 이 황제의 뜻이 전혀 이 도장 가지고는 표시되는 걸로 할 수 없습니다. 네. 저거는 총독부가 이 총독 정치를 하는 동안에 내내 한국병합이 성립한 증거로서 써먹은 겁니다. 이게 치규문인데 따로 하나 아까 그게 좀 선명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따로 하나 필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칙명지보를 선명하게 찍어가지고 뭔 책자에도 뭐 싣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공문서 일반 국민은 공문서 의식 잘 모르니까 칙명을 황제가 내리는 명령이니까 승인했구나 이렇게 버리라고 다 생각한 거죠. 또 실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는 수결이 없는 척자 순종 황제 이름자 서명이 없는 거를 보고 저건 굉장히 큰 문제다고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이제 신문에서 보고 최서면 선생이라는 분이 있죠. 일본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분인데 이분이 저하고 수년 전부터 이제 제가 자주 찾기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이게 그거하고 관계되는 걸 거야 하면서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디에 뭐를 찾아보라고. 일본 외교사라관에서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의 안도산 선생 쪽에서 그 발행하던 신한민보의 신한민보 전할자의 순종한 게 유조가 실렸다는 거를 일본 정보 라인이 캐치를 해가지고 전부 본국 정부 외무성에 보고가 돼가지고 그 철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로 된 걸 보내주고 그 실린 신문을 얘기해줘서 서울대학 도서관에서 그걸 찾았습니다. 마이크로필 되어 있는 걸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유조의 순종 황제가 내가 서명 안 했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옆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조정구 씨, 그 조정구 씨한테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구술로 한 것을 이 조정구 씨가 받았습니다. 받아 쓴 걸 이 신한민보가 여기에 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4월 며칠입니다. 4월 며칠이고 실제로 신문에 실린 건 7월이죠. 그 사이 6월 달에 이 조정구 씨가 죽습니다. 조정구 씨가 죽어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건이 있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제가 조금 현대문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울 테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한 목숨을 겨우 보존한 찜은 병합인준 사건을 파기하기 위해서 조치가니 지난날의 병합인준은 강린이 일본입니다.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내가 한 바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유폐하여 나를 협박하여 나로 하여금 명백히 말을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고금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으리요. 눌러주세요. 예. 나 구차히 살며 죽지 않은 지가 지금의 17년이라 종사의 죄인이 되고 2천만 생민의 죄인이 되었으니 한 목숨이 꺼지지 않는 한 잠시도 이를 잊을 수 없는지라. 유수의 감옥에 갇혀 말할 자유가 없이 금일까지 이르렀으니 사실 창덕궁에 가서 살아라고 그런 거죠. 낙선제에서 주로 지냈습니다. 근데 도남문 들어가면은 지금 요즘 한 3주 지난달 초에 갔는데 거기가 뭘 이제 신축 건물을 해가지고 오히려 저 원상 복원도 아니고 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만 도남문 들어가서 지금 신축한 건물들이 있는 앞에 거기가 빈 잔디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규장과 그 사무실 같은 걸로 이문원이라는 게 원래 있던 자리인데 1907년에 순종황제를 강제 즉위시키면서 거기가 살게 하고서는 그 이문원 건물을 헐어버리고 창덕궁 경찰서를 지었습니다. 그 궁 안에 일본 통감부 그 산하에 경찰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 보호한다고 그런 거죠. 명분은. 근데 실제로는 감시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지금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병이 침중하니 한마디를 하지 않고 죽으면 짐이 죽었어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지금 나 경에게 위탁하노니 경은 이 조칙을 중에 선포해서 내가 최경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하면 이전에 소위 병합인중과 양국의 조칙은 스스로 파기에 돌아가고 말 것이라. 조금 남았죠. 예.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한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분위기가 아마 그 어떻게 전달된 60만 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결국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일 간의 그 체결된 조약의 비준 상태를 보면요. 노일전쟁 전의 거를 지금 제가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조일수호조약 그리고 그 부로 재물포조약 한일 간의 그 세금 규정 그리고 한성조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요 동그라미 표 X표를 했는데 이건 한국 일본 양측의 비준이 있었다 없었다 표시입니다. 재물포 조약은 한국 측이 비준서는 안 했습니다. 이건 뭐 이때 배상금도 많이 내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본 측이 양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 측이 보면은 비준서를 다 내놨습니다. 근데 노일 전쟁 이후에 국권 뺏어갈 때는 어떻게 됐냐? 지금 일본 측은 그냥 일본 측이 지금 비준 발부한 건 실제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 뭐 내각 결정해서 황제 의전해가지고 결정하니 그 자체 비준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문서로 남아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측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병합 쪽의 경우만 일본 측이 지금 일본 측이 일본 천황의 조칙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국제법 동원하기 전에도 이렇게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걸 사안의 중요성을 보면 나중 게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저런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걸 지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볼 거냐 말이야. 이걸 과연 한국 병합 성립했다고 볼 수 있냐? 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찍어주세요. 지금 한국 병합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 측의 통설은 이렇습니다. 국제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진행이었다. 이건 일본 학자들,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메이지 유신 초기부터 그 유신 주체 세력이든 주로 거기에 직접 관계하는 간접 관계하는 사람 다 정한론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살려면 한국 정복해야 된다. 정한론 얘기했어요. 정한론 한국 병합 결국은 정한론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그 정한론이란 말은 4.29 다카모리 사건을 해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사실은 일본 학자가 1902년에 낸 책에 보면은 대정한론, 소정한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정한론은 4.29 다카모리다. 4.29 다카모리는 사실 정한론 중에도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정한하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와쿠라 사절단이 유럽 갔다 왔죠. 이토 히로부미 포함해서 다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국제부 새로운 서양의 국제부사에서 보니까 남의 나라 먹겠다 하는 소리 공공연히 하는 거는 얘기하는 거 이건 상식밖이라는 게 드러난다. 스스로도 깨치게 돼서 이제 정한론 얘기하지 마자 이렇게. 근데 갔다 돌아와 보니까 이 4.29 다카모리가 자기 형이 천황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세력을 상당히 키웠어요. 이거 내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은 실각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정한론자 다 뒤집어 써가지고 처리해버립니다. 그 이후는 뭐냐? 대한정책. 일본 내각에서 주로 쓰는 용어는 대한정책. 그리고 통감부가 이 가동하려면은 시정 개선 뭐 이런 용어로 바꿉니다. 을사조약 강제로 성립시켰다고 해서 자축 파티 할 때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축 파티 한다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불렀죠. 부르면서 당신 못한 일을 우리가 완성시켰다. 이런 얘기합니다. 정한론 얘기한 사람들이 내세운의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또 누구예요? 여자 천황하고 히메코하고 며칠 내세우는 거 있죠. 그 목적을 차례차례로 실현시켰지 이 국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했다 하는 거, 이 러시아의 동향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데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적 절차를 거친 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요. 법적 이 절차에는 하자가 굉장히 많고 이거는 한국이 거부, 저항의 그 증거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또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요 말로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65년 한일협정 기본조약 제2조에 잘 아시듯이 구조약은 이미 무효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무효의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제 무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뭐 서로 타협이 안 되니까 각자 해석하자고 돌아섰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일본이 사후에 조약국의 해석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65년 협정에서 그 경제협력금이라는 게 있었죠. 그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 일본 측은 독립축하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도까지 견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무효다 이렇게 해석했고 경제협력금은 배상금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니까 서로가 저쪽은 계속 소위 망언성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 사이에. 교과서 뭐 상의 문제도 그런 거죠. 인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측의 얘기에는 합법적인데 합법적이면서 도덕적 책임도 없다 하는 이런 강경 주장이 있고요. 강경한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합법이지만 도덕적 책임은 있다. 이게 다수의 그 양심적인 지식인, 친한파들의 얘기입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법적인 것도 합법적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무효론으로 버텨왔습니다.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근데 이 무효론은 유진호 선생 이후로 계속 그 오리지널 문서를 못 보고 상태였기 때문에 대표를 위협했다. 을사조약 때. 을사조약 대표를 위협했다. 군대 가지고 위협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관계 문서를 다 드러나서 그 문제점 이렇게 다 드러난 상태에서 볼 때 이건 도저히 일본이 받아들이건 안 간에 하여튼 이 문서 상태로는 조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지 않냐.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장시간에.